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오늘 지혜다락방에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언어의 연금술사,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셨던 대로요. 저는 한양대학교 교수이자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입니다. 잠시 후에 지식생태학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한테 재미있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지식생태학자가 도대체 무슨 학자인가? 뭐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네. 생태계에 가면 생명체들이 사람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이 살아가잖아요. 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저마다 이유가 다르고 원리,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의 원리들을, 생존의 원리, 살아가는 방식의 원리를 뽑아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조직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지식생태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연구하는 사람을 지식생태학자라고 하고, 네, 겨울에는 또 지식동태학자로 바뀝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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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서는 강단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네. 와중에도 90권이나 되는 책을 네네. 발간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많은 책을 계속 써내는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공고생이었었거든요. 용접공했다가 어떻게 이제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것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고시 체험생 수기집을 읽고 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지만, 아무튼 당시에 그 책이 저한테 인생의 전환점을 주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책이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든 책이거든요. 제 꿈을 또 깨게 만든 것도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제가 살아가는 이유나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인생의 결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밑거름이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책을 읽고 책을 쓰는 시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취미생활로 책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언어의 연금술사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의 책을 보면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이 돋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들에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써서 낼 수 있는지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게 한 2가지 정도가 섞이면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체험입니다. 체험. 내가 살아온 삶의 깊이나 넓이만큼 나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사람이 생각이 뛰어나도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개념이 없으면 밖으로 표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개념하고 체험이 만나는 순간 엄청난 상상력, 창의력이 싹이 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남다른 체험을 하고 남다른 책을 읽고 2가지를 엮어서 책을 쓰는 여러 가지 이제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강연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언어의 연금술사 어떻게 되셨는지 네. 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약간 언어 유희를 섞어서 이렇게 제목을 줘봤어요. 어휘가 없으면 어이가 없다. 언어의 품격이 사람의 인격,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높이는 방법은 언어의 격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런데 책을 안 읽으니까 이제 언어가 부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개념이 없으니까 책을 못 읽는 거고, 책을 못 읽으니까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피가 부족하면 빈혈이라고 하고, 언어가 부족하면 빈어라고 해요. 빈어. 그래서 언어가 극히 심각하게 부족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을 빈어증이라고 해요. 첫 번째, 언어는 불쏘시개다. 뭔가 이렇게 입에 뱅뱅 도는데 그 여러분의 생각을 적확하게 언어로 담아가지고 표현이 안 될 때, 이때 이제 언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가 딱 떠올랐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정확하게 내 의미를 담아내는 거죠. 복잡한 생각들을 복잡한 언어로 표현할 때는 지혜가 탄생되지 않지만, 언제 지혜가 탄생하냐면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아주 쉬운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표현할 때, 그때 놀라운 깨달음의 지혜가 탄생하는 거죠.
네, 오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관중 속에 한 100여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볼 지혜의 화두는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제가 이 강의의 제목도 약간 언어 유희를 섞어서 이렇게 제목을 줘봤어요. 어휘가 없으면 어이가 없다. 어이도 없다. 이런 말을 적어. 여러분 어이가 뭔지 아시죠? 맷돌의 손잡이인데 맷돌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없으면 어이가 없다. 이렇게 황당하고 당황한 표정을 이야기할 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이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제가 보기에 어휘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부제목도 언격, 언어의 품격이 사람의 인격,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높이는 방법은 언어의 격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언어 사용이 미천하고 천박해지면 우리의 사유도 그만큼 천박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제 이 강의의 결론인데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또 황당하게 생각하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저한테 이제 지식 생태학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까 잠깐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를 잠깐 오늘의 주제인 언어와 연관시켜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에 가면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그 생명체들이 저마다 살아가는 이유나 원리나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관찰. 여기서 첫 번째, 관찰입니다. 자, 그러면 관찰을 뭐를 하냐면 데이터, 자료를 관찰해요. 자료 관찰한 거를 앉아서 국리에 국리를 거듭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게 관찰 다음에 고찰이에요. 자, 그러면 고찰을 하는 순간 산만하게 흩어졌던 자료가 이렇게 묶이고 체계화되고 구조화가 되면서 정보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자료와 정보의 차이점, 관찰과 고찰의 차이점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고찰하는 순간 이제 정보가 지식으로 바뀌면서 궁즉통, 국리에 국리를 거듭하면서 어느 순간 깨달음이 다가옵니다. 그걸 통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결론을 얻어보면 통찰을 얻으려면 관찰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관심 없이 아무거나 이렇게 슬 보면 통찰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하면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 지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 정보, 지식을 순식간에 다 공부해가지고 다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만 갖고 있으면 이제 인공지능만도 못하는. 제가 오늘 여기 불교 방송에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제 머리를 써서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찾아줬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찾아주는 동안 여러분 머리를 쓰세요? 안 쓰세요? 안 쓰시죠? 네, 여러분 머리의 용도가 거의 불필요해지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의 용도가 앞으로 3가지밖에 안 남는데요. 꼭 알아두세요. 첫째, 베개 벨 때 머리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머리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두 번째, 모자 쓸 때. 그다음에 머리 숱을 때 1명, 2명, 3명. 이 3가지 용도 이외에 여러분의 머리가 거의 불필요해지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이런 걸 자꾸 이제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게 바로 지식 다음에 나오는 지혜입니다. 이 방송도 지혜를 나누는 방송이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식까지는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책상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언제 배울 수 있느냐? 나가서 몸을 던져가지고 내 몸이 직접 문제 상황에 이렇게도 해보고 이리저리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런 가운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에 가서 관찰하고 고찰하고 통찰한 다음에 성찰해가지고 성찰해서 지혜를 얻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조직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지식 생태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지식 생태학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명태 새끼를 말리면 노가리가 되는 건 아시죠? 네. 그다음에 명태를 말렸다, 얼렸다, 녹였다 하면 황태가 되고, 그죠? 명태를 반만 건조시키면 코다리가 되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부님들께서도. 그리고 명태를 그냥 바닷바람에 말리면 북어가 되고, 그죠? 네. 아까 제가 겨울에는 동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린 동태. 네, 이렇게 해서 생선 중에서 이름이 가장 많은 생선이 명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제가 연구하는데 지식생태학자는 그런 명태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생태, 살아있는 태, 모습을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찰, 고찰, 통찰, 성찰, 그다음에 자료, 정보, 지식, 지혜 이 4가지만 여러분이
짝을 져가지고 잘 구분하셔도 언어 공부를 엄청나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유튜브 영상 시대라서 아이들이 이제 500페이지 책을 누가 5분짜리로 이렇게 유튜브로 녹여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올려놔요. 그러면 안나 까레리나 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니 뭐 아무튼 이런 책을 읽질 않아요. 5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뇌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만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책을 읽는 것과 영상을 보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여러분 온갖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해서 막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냥 이렇게 멍하니 보는 거죠. 내가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을 안 가져도 영상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책은 내가 집중하고 몰입해서 봐야만 그 책에 있는 메시지가 나의 뇌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책을 안 읽으니까 이제 언어가 부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밀란 쿤테레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딱 넘기면 니체의 영원회귀라는 개념이 나와요. 영원회귀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읽자마자 덮어버려요. 개념이 없으니까 책을 못 읽는 거고 책을 못 읽으니까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뇌 기능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가 부족하면 빈혈이라고 하고 언어가 부족하면 빈어라고 그래요. 빈어. 그래서 언어가 극히 심각하게 부족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을 빈어증이라고 그래요. 예, 이따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빈어증에 걸렸는지 잠깐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예, 조금 겁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앞단에 언어의 6가지 의미를 제가 이렇게 은유법으로 표현했어요. 예를 들면 언어는 불쏘시개다. 자, 은유법이라는 게 앞에는 추상명사고요. 뒤에는 보통명사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을 은유법으로 표현해 보세요. 결혼은 뭐다? 다 결혼하신 것 같으니까. 뭐 결혼은 무덤이다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무덤으로 가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뭐 결혼은 로또다.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말이 이제 결혼은 로또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의미를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어는 불쏘시개다, 생각의 옷이다, 뭐 카멜레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리모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들 6가지 의미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는 불쏘시개다. 자, 불쏘시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렇죠. 공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산소하고 잘 섞여가지고 불이 잘 활활 타게 이렇게 구멍을 내주고 그 틈을 내주는 게 이제 불쏘시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막혔을 때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입에 뱅뱅 도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적확하게 언어로 담아가지고 표현이 안 될 때 이때 이제 언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가 딱 떠올랐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정확하게 내 의미를 담아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언어가 부실하면 불쏘시개처럼 불쏘시개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불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 생각도 이렇게 침잠해서 꺼져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코닥의 한 엔지니어한테 유치원생들이 이제 방문을 왔어요. 카메라 회사, 필름 회사에. 그래서 아이들이 필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엔지니어 공학 박사님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요. 필름이란 뭐 빛을 형상화해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쓰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정의가 뭐냐?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인 거예요. 전문가의 용어로 비전문가인 그것도 한참 저 밑에 있는 우리 아이들 언어 수준이 아직 발달하지 않는 유치원생들한테 필름을 저렇게 전문 용어로 설명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필름은 그릇이다. 그랬더니 유치원생들이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미지를 이런 걸 다 담아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필름이 그릇이구나. 이렇게 복잡한 생각들을 복잡한 언어로 표현할 때는 지혜가 탄생되지 않지만 언제 지혜가 탄생하냐면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아주 쉬운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표현할 때 그때 놀라운 깨달음의 지혜가 탄생하는 거죠. 이때 유치원생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이해도가 확 높아지면서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아주 쉽게 되는 이런 게 저는 이제 불쏘시개를 확 불을 지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잘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해가 안 가시면 문제가 심각한 건데 제가 설명이 전문가로서 자, 두 번째, 언어는 생각의 옷이다. 자,
여러분 여기 가지각색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 인격이 달라 보이듯이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생각을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의 언어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생각이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자전거에 미쳐가지고요. 제 꿈이 이제 전국 그랜드 슬램도 달성하고 국토종주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슬램을 하는 데까지 약 1,800km 정도를 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강, 금강, 어제 섬진강, 그다음에 5,000길 자전거길 이런 거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계속 타면서 자전거에 관한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아, 자전거는 움직이는 인생 학교다. 제가 자전거에 타가지고 계속 타면서 가지각색의 생각도 떠오르고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사물이나 현상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자꾸 사물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좀 쳐다봐라. 너는 왜 나는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리느냐.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는 움직이는 인생 학교다. 이런 것도 재미난 생각의 옷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여고생이 벚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다. 아, 중간고사 때쯤에 벚꽃이 피니까 자기한테는 괴롭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똑같은 벚꽃인데 중간고사라고 딱 연결시켜서 표현하니까 여러분도 여고생 시절에 그 벚꽃 구경하고 싶은데 수능 시험 봐야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언어는 또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 카멜레온이 뭔지 아시죠? 막 시시각각으로 수시로 변하잖아요. 자, 여기 사랑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에 누군가와 사랑할 때 뜨거운 사랑해 이렇게 시작될 때 사랑해를 한번 말로 표현해 보세요.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굉장히 감정을 담아가지고 뜨겁게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사랑이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중간 단계에서 사랑해. 이제 서서히 사랑이 식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헤어지기 일보 직전 분노와 적개심이 불탈 때 사랑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겠죠. 똑같은 사랑해인데 언어가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어느 맥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물 먹었다. 그러면 그게 어떤 표현이에요? 물 먹었다. 그 친구 물 먹은 것 같아. 그러면 물을 마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딘가 회사 다니다가 잘못된 일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물 먹기 전에 물처럼 살자. 그럼 앞에 있는 물과 뒤에 있는 물은 전혀 다른 거죠? 물 건너갔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물을 건너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이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물도 없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there is no soup?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예, 우리는 국물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음식이 국물이 많은 이유가 예. 예, 재밌으시죠? 예, 강의는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는 강의라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언어는 또 콩깍지예요. 콩깍지. 콩깍지가 뭔지 아세요? 안경에 내가 이렇게 파란 안경을 쓰고 여러분을 바라보면 파랗게 보여. 빨간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은 여러분 빨갛게 변합니다. 이 현사 힘차게 주장해도 여러분이 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바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언어를 갖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언어에 담겨져 있는 생각의 의미들이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어가 안경이기, 특히 색안경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색안경을 계속 바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가지 안경만 쓰고 계속 10년 동안 바라보면 세상은 달라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책 중에 change your word, change your world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word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어 그러면 철학자 중에 비트겐슈타인이라고 떠오를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 다 잊어먹어도 좋고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언어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가 내 사유의 한계다. 그러니까 사유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언어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해서 유형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트겐슈타인이에요, 제가. 예? 그래서 사회자도 언어의 유의를 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94번째 책이 언어에 관한 책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접적으로 광고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다. 이게 바로 누구의 얘기냐?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평생 동안 언어를 매개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는 문신이기도 해요, 문신. 자,
자, 여기 환경 코드에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이렇게 문신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이 독창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한 공동체 내에서 언어가 A라는 언어를 쓰게 된 거는 그 공동체 내에서 A라는 언어를 쓰게 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게 리모컨이잖아요. 이걸 왜 리모컨이라고 하냐? 우리가 이거를 리모컨이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딱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코드를 그러니까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엄마한테 옹알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코드를 무의식적으로 흉내를 내면서 계속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내 몸에 문신이 새겨진 거예요.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각인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언어는 이제 리모컨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언어를 딱 떠올리면 그 언어가 그 한 공동체 내에 쓰고 있는 언어와 이렇게 오염이 됐다고 배우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오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공동체에서 늘 사용하는 언어 사용 방식 이런 것들을 바꿔야만 내 사고의 방식도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내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결국은 뭐냐면 공동체에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이에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염된 세계를 벗어나는 방법은 그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언어를 써가지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언어를 배우면 어떤 효과와 혜택이 있는지 그 6가지를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어를 공부하면 언어적 관성, 즉 진부함에서 탈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매미는 어떻게 웁니까? 맴. 귀뚜라미는?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틀에 박힌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단어를 딱 떠올리면 끈적끈적한 걸 점성이라고 그래 딱 달라붙어 있어요. 매미는 맴. 그다음에 귀뚜라미는 귀뚤귀뚤.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은 우리는 사고도 그만큼 진부해져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언어를 끊임없이 사용 방식을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어제와 다르게 자기를 재서술하고 재창조하는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아이러니스트라고 그래요. 이거는 철학자 리처드 로티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제와 다르게 은유법이나 언어를 재사용하면서 나를 다르게 표현하려고 끊임없이 안간힘을 쓰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또 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인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예를 들면 갑자기 떠오른 거는 장석주 시인님께서 대추를 보고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천둥 몇 대 맞고 번개 맞고 놀래가 저렇게 빨개졌다.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언어를 딱 보면 대추를 딱 보면 따먹고 싶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언어가 그렇게 틀에 막힌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야말로 언어를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저는 아이러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언격이 인격을 결정한다.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부제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죄송하지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말이 좀 거칠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정말 그 삶의 인격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언어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고 삶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삶을 바꾸려면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언어를 그냥 막말을 쓰고, 그죠? 정말 표현이 거칠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삶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의심스러운 거고. 그래서 사람들의 품격이나 인격을 보는 방법은 잠깐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를 잘 들어보면 저 사람이 수준이 저 정도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중해주고, 그죠? 일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어떤 사람은 말을 듣질 않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말문을 막아버려요. 수많은 문 중에서 그 말문을 막는지 모르겠어요. 예. 경마장에 말이 싫어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말이 싫어하는 거. 말문을 막으면 말이 싫어해요. 말꼬리 잡으면 말이 싫어하고. 그리고 말을 더듬으면 말이 싫어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에는 그 사람의 철학과 신념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 책을 읽어보면 제 책에는 제 삶이 녹아 있어요. 제 삶이 녹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저의 개똥 철학, 신념, 이런 것들이 그 언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는 이유가, 왜냐하면 글은 삶의 결론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만큼, 그리고 내가 체험한 깊이나 넓이만큼 내가 그걸 녹여낼 수 있는 언어를 무장하면 그 삶이 녹아서 글의 표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번째, 개념의 깊이가 신념의 깊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철학책을 읽으면 철학책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려운 이유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개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 니체의 영원 회귀. 여러분 니체가 만든 아모르 파티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모르 파티. 네. 들어보셨죠? 그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파티하면서 살아라. 이런. 사실은 그게 운명이라는 얘기예요. 운명이에요. 내 운명을 거부하거나 그냥 수용하지도 말고 운명을 재창조하라.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제가 예를 들면 우치다 다츠루라는 일본 작가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예를 들면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어의 해상도. 그럼 여러분 좋은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카메라의 화질이 좋은 것처럼 어떤 사람의 글을 읽으면 이렇게 글이 뿌연 글이 있고 글이 아주 선명하게 내가 안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가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글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언어의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문명 운동가인 이반 일치가 쓴 반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생산성은 들어보셨는데 반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알면 그만큼 사유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오늘 오는데 고속도로가 원래 어떻게 해서 만든 거예요? 고속도로 왜 만드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만든 거죠. 근데 집에서 나오자마자 고속 정체도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수준이 일정 단계 올라가면 생산성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거꾸로 꺾여버려요. 자동차 왜 만들었어? 빨리 가려고 만들었는데 남부 순환도로, 남부 정체도로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생산성이 거꾸로 역으로 되는 게 역생산성.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알면 우리의 사유를 이전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고 사고의 깊이나 넓이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들레지라는 철학자 있어요. 여기저기 들리는 사람이라 들레지라고. 근데 이 친구가 만든 단어 중에 아장스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1년 365일 중에서 회사원이라고 치면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시죠. 그럼 저녁 때 어디 가세요? 집에. 회사 갔다 집에 갔다. 회사 갔다 집에 갔다. 이게 아장스망을 영어로 번역하면 arrangement, 배치라는 뜻이에요. 배치.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배치가 안 바뀌면 내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가 회사, 사무실, 회사, 사무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려면 회사 아닌 다른 데를 자주 가볼 것, 집이 아닌 다른 데를 자주 가볼 것. 예를 들면 남편이 회식이 일찍 끝나가지고 집에 갔는데 대개 집에 집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는 들레지식으로 얘기하면 아장스망이 안 바뀐 거예요. 집에 집사람, 배치가 딱 있잖아요. 그죠? 근데 2번,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집에 집사람이 없는 거는 들레지 이야기로 하면 아장스망이 바뀐 거야.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자, 남편이 집사람을 더 많이 생각할 때는 1번, 집에 있을 때 집사람이, 2번, 집에 집사람이 없을 때. 언제 남편이 집사람을 더 많이 생각할 거야? 집에 없을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남편으로 하여금 나를 자주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집에 자주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댁에 들어가지 마세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을 계속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아장스망을 바꾸는 것이다. 자, 막걸리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막걸리. 막걸리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막걸리 언제 땡기세요? 비 올 때. 막걸리 안주 뭐 드세요? 파전. 그러니까 들레지식으로 얘기하면 막걸리 옆에 항상 배치가 뭐가 있어요? 비 오는 날 파전. 그리고 막걸리 어디 갔다 와도 드세요? 등산. 여러분의 상상력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러니까 막걸리에 대한 아장스망이 안 바뀌어가지고 맨날 생각하는 게 막걸리 비 오는 날 파전 먹고 트립 나오고 등산 나오고 이런 거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막걸리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장스망을 바꿔야죠. 막걸리의 배치를. 막걸리를 등산이나 비 오는 날 파전 옆에다 두지 마시고 막걸리를 새벽에다 배치하세요. 새벽에.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회사 가기 전에 빈속에 한 3병 마셔버려 그냥. 취해. 그래서 회사 못 갔던 이런 아픔이 있으면 세계 최초로 막걸리와 새벽을 연결시켜서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혜택이 또 뭐냐면 자기 언어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경제적인 차이도 있지만요. 언어의 차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자기 방식으로 표현하는 언어를 갖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지식 생태학자, 지식과 생태학을 합쳐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지식 생태학자. 저는 또 세계 최초로 지식 산부인과 의사인 건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뭔가 좀 관심이 끌리잖아요. 지식 임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네, 지식 자연분만 유도법, 지식 낙태수술 방지법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저를 의사로 인정 안 해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내가 세계 최초로 언어를 조합해서 쓰면 세계 최초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또 학습 건강 전문 의사입니다. 예, 제가 학습 질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마우스 수전증 이런 거, 책 읽고 감탄만 하면서 감탄사 연발증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해서 학습 신약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 약국도 차리고 학습 병원을 차려가지고 학습 의사, 학습 약사 이런 자격증을 제가 발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학습 신약 5만 원짜리 하나 딱 먹으면 수능 5점 올라간다. 이런 구라와 뻥을 마케팅을 해서 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또 제가 사이 전문가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이 전문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교통사고를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졸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제 차가 폐차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갈비뼈가 7개, 5개 부러졌어요, 진짜로. 근데 갈비뼈 전문 의사가 와서 흉부외과 의사가 오시잖아요. 저분은 갈비뼈만 보고 가시더라고요. 팔뼈를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건 자기 전공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또 정형외과 의사가 보고. 그다음에 또 목이 아파가지고 목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목뼈는 누가 봐요? 목뼈, 신경외과. 그래서 세 분이 와가지고 각자 자기 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어디가 아프냐면 팔뼈하고 목뼈 사이뼈가 아프고 갈비뼈하고 팔뼈 사이뼈가 아프고 사이뼈를 전공한 의사가 병원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뼈저린 뼈 아픔을 체험하고 만든 세계 최초의 전문가가 사이 전문가예요. 여러분 앞으로 사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예,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존중해주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융합해가지고 제3의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이 전문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전문가가 많아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전문가의 정의,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 한우물 파다가 매몰된 사람,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인 거예요. 예? 이렇게 나만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언어를 배우면요, 의사소통이 촉진돼요. 여러분, 의사소통. 여러분, 눈 붙여라는 단어 아세요? 눈을 붙이고 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생한테 눈 붙여 그랬더니 교수님 저보고 눈 붙이고 잘하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군 마. 눈 붙여가 뭐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눈에 내 모습이 눈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여러분의 상대방의 모습이 내 눈에 박혀 있고 서로 마주 보면 이런 눈부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질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 잘 들어갔는지, 그죠? 호기심이 많잖아요. 저가 집에 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다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의사소통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집에 들어갔는지, 죄송합니다. 밥은 처먹었는지, 자빠져 잤는지, 이런 이제 욕이 나오고 무관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눈부처커녕 이제 돌부처가 이제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왜 좋으냐? 의사소통이, 자, A라는 언어를 쓰면 A라는 의미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서로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의사소통의 매개체인 수단인 언어가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가난. 보릿고개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제분한테 가난을 떠올렸을 때 그 친구들이 보릿고개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언어인데, 똑같은 언어인데 그 언어에 관련돼서 우리의 체험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거예요. 요즘 말로 MZ세대와 아날로그 세대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똑같은 단어지만 그거에 대한 체험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꼰대들의 정의가 있잖아요. 꼰대. 입력은 고장났는데 출력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꼰대잖아요. 그런 꼰대들하고 MZ세대하고 여러분도 아날로그 세대인 거 아시죠? 네, 아날로그는 안 하려고 이런. 그리고 디지털 N세대는 15초 간격으로 웃겨주지 않으면 그 다음 학기에 폐강을 각오해야 되는 이런 세대인 거죠. 자, 그리고 언어를 공부하는 굉장히 좋은 혜택은 뭐냐? 여러분 한자를 공부하시면 한자가 우리나라 언어의 퍼센티지 중에 한자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죠. 비중이. 네. 여기 미식가가 왼쪽에 미식가가 맞아요? 오른쪽에 미식가가 맞아요? 오른쪽. 예, 아름다울 미자입니까? 만미자입니까? 예, 만미자 같죠? 예,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미식가가 맞는 건지. 예, 아름다울 미자가 맞는다는 설이 있어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한자를 모르면 한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얼굴이 이렇게 사색이 된 이유는 사색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색이 된 거예요. 똑같은 동음 이의어인데 우리말은 똑같은데 한자가 다르죠. 그렇죠. 네. 제가 섬진강 자전거길 갔다가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했어요. 헬멧도 잃어버리고 뭐 고속버스 잘못 타가지고 고속도로 중간에서 내리고 막 이런 정말 난생 처음 사고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사고 당하니까 내 사고가 바뀐다 이런 제목의 글을 쓴 거예요. 그럼 사고는 우리말인데 사고 한자는 다르잖아요. 그죠? 사건 사고와 뒤에 있는 우리말의 사고 생각 이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알면 우리의 생각을 그만큼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사고당하면 능동적으로 어제와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다. 한자가 이렇게 바뀌면 이런 한자를 많이 알면 문장 표현력도 늘어나고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 어제와 다른 사고를 당해야 어제와 다른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 비슷한 사고를 반복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어떻게 비슷한 사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건과 사고의 차이점을 아시세요? 사건과 사고. 어떤 게 사고고 어떤 게 사건일까요? 사고는 여러분이 기르는 개한테 물리면 사고 당한 거고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이 기르는 개를 가서 물어버리세요. 그러면 그건 사건인 거예요. 사람이 개를 물면 신문에 나요. 그거는 사건이에요. 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것 같은데 본인의 결혼이 사고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본인의 결혼이 사건이다. 예,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생각이 안 나시면 반반 합작하셨거나. 그래서 사건 속에는 놀라운 사유가 숨어 있고 사고가 바뀌면 저렇게 한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 지혜는 언제 생기느냐?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나가서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몸으로 지혜를 터득하게 된 거죠. 그 원동력이 바로 어제와 다른 사건, 어제와 다른 사고인 거죠. 그래서 생각이 독특한 사람들, 사유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보면 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네, 저는 정상으로 보이나요? 비정상으로 보이나요? 네. 자, 여기 직업 중에 원으로 끝나는 직업이 있고요. 가로 끝나는 직업이 있어요. 네? 공무원, 회사원. 저 친구들은 조직의 일원이 돼가지고 남의 집으로 출근해야 되는 사람. 가로 끝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가를 이룬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출근하고 싶어요? 집에서 그냥 놀고 싶어요? 뭐 1년 360일 집에서 놀면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서 남의 집으로 출근하고 출근하는 사람들. 저 위에 있는 직업들은 인공지능이 대체가 빨리 가능한 직업. 밑에 있는 직업은 인공지능이 대체가 불가능한 직업.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제가 니체를 이렇게 표현. 니체는 신체다. 니체는 전체다. 니체는 해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로 니체를 한자로 썼어요. 비구니 니자에다가 몸체자. 니체. 니체가 뭐냐? 네 체력을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영어든 한자든 이렇게 막 절묘하게 조합하고 붙였다 뗐다 하면서 언어적 사유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오늘은 언어의 혜택, 우리가 언어를 어떤 것을 언어라고 하는지 언어를 은유법으로 표현해봤고 언어적인 사유에 대해서 배우면 얼마나 좋은 삶의 혜택이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6가지 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영만 교수님의 언어 유희가 돋보이는 강의였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네.
다음 주 강연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같이 이제 어휘가 없으면 어이가 없다 연장선상에서 네. 언어를 배우면 우리의 사유를 창의적으로 다다듬을 수 있다. 그래서 언어와 사고,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의 연관관계를 앞 강의에 이어서 계속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다음 주 강연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